차가운 빗방울이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서울의 하늘 전체가 분노를 토해내는 듯한 밤이었다.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박 회장의 저택. 그 호화롭고 고풍스러운 거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민서연은 방금 전 하녀가 나온 따뜻한 차가 식어가는 테이블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24년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가구와 장식으로 채워진 이 공간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곳은 그녀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이 되었다. 육중한 유럽식 소파에는 3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이 집안의 절대 군주, 박진태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서연을 마치 가문 전체에 튄 더러운 오물처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계모인 이화영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지만 교양 있는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함은 그 누구보다 서연이 잘 알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이복 동생인 박유라가 따분하다는 듯, 그러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마치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리 같았다.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대체 누구의 씨앗이냐? 서연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몇 시간 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오는 배를 감싸안고 이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어쩌면 일말의 자비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돌아온 것은 경멸과 질타, 그리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맹렬한 비난뿐이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부러지지 않는 심지가 있었다. 그녀의 대답에 박 회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말씀드릴 수 없어. 이 상황에 지금 그게 할 소리냐. 근본도 모르는 잡놈의 아이를 베고 와서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오빠, 진정하세요. 이화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렸지만 그녀의 눈은 서슬퍼렇게 서연을 향해 있었다. 서연아, 우리도 널 걱정해서 이러는 거란다. 어떤 놈팽이한테 인생을 망친 건지 알아야 우리도 해결을 해주지 않겠니? 말해, 보렴. 돈이라도 뜯어내야 할 것 아니야. 그녀의 말에는 걱정이 아닌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박유라는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언니, 설마 아직도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건 아니지? 뻔하잖아. 어디 술집에서 만난 남자거나 아니면 그냥 하룻밤 즐긴 상대겠지. 그런 남자한테 무슨 미래가 있다고. 입을 다물어. 혹시 알아, 그 남자가 돈 한 푼 없는 거지라서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유라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그날 밤을 떠올렸다. 흐릿하지만 강렬했던 기억. 비에 젖어 흠뻑 젖은 채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자신에게 다가온 남자. 그의 단단한 팔, 깊고 따뜻했던 목소리. 그리고 평생 처음 느껴본 완전한 안전감. 그 하룻밤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자 척박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온기였다. 그 소중한 기억을 이들 앞에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의 진심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인데 당장 그놈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지 못할까? 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큰 반항이었고 그 반항은 박 회장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좋다. 네가 정녕 이 집안을 우습게 보고 네 고집대로 하겠다. 이거지. 20년 넘게 고아인 너를 거둬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집어삼킬 듯 덮쳤다. 너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이화영과 유라가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들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눈엣 가시 같았던 존재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기회가 온 것이다. 김집사, 저 아이의 짐을 아니, 살 것도 없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당장 내쫓아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라고 해. 박 회장의 불호령에 김집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나타났다. 그는 평생 이 집에서 일하며 서연이 얼마나 구박받고 자랐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아저씨.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갈 곳 없던 자신을 박 회장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데려왔던 그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녀는 똑같이 비 오는 날에 쫓겨나고 있었다. 잠깐만, 유라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서연의 발치에 던졌다. 내 방에 있던 잡동사니 몇 개야. 그리고 이거,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 마지막 선물은 줄게. 유라가 내민 것은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었다. 그 돈은 자비가 아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모욕이었다. 서연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몸을 돌려 무거운 오크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얇은 원피스 한 장만 걸친 그녀의 몸이 속절없이 떨려왔다. 뒤에서 육중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 같았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저택 앞들을 가로질렀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였던 높은 담벼락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었다. 쌩쌩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종종 걸음으로 제 갈 길을 가기 바빴다. 아무도 길게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임신한 여자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에우, 차가운 빗물에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서연은 휘청거리며 근처 건물의 벽에 몸을 기댔다. 축축하고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이 옷을 뚫고 맨살에 와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빛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아가야. 마음속으로 아기를 불렀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빗물에 섞여 어떤 것이 눈물이고 어떤 것이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뱃속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주 작고 미세한 태동. 마치 나 여기 있어요. 엄마,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 남자의 유일한 흔적이자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이 아이를 위해서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차가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주머니에는 유라가 던져준 모욕적인 돈 몇 푼조차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온몸을 적시는 비와 뱃속의 작은 생명뿐이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 밤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살아남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박씨 가문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안에 있는 모성애와 생명의 존엄성만큼은 짓밟지 못했다. 차가운 도시의 밤, 한 여인의 위대하고도 처절한 싸움은 그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빛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빗줄기는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게 도시의 아스팔트를 때렸다. 민서연은 편의점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숨을 골랐다. 흠뻑 젖은 몸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어두운 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때 길 건너편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박진태 회장과 박유라였다. 그들은 방금 중요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마친 듯 호텔 지배인의 깍듯한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비를 막아줄 우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그녀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유라의 눈이 더 빨랐다. 그녀의 눈이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서연에게 향했다. 어머, 저기 저 꼴 좀 봐. 아직도 저러고 있네. 유라가 박 회장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박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필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가문에서 내쫓은 수치스러운 존재와 마주치다니. 이건 그의 완벽한 밤을 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저게 정말 당장 가서 눈앞에서 치워버려야지. 박 회장이 으르렁거리며 성큼성큼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유라도 신이 나서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았다. 야, 민서연.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서연의 귓가에 꽂혔다. 서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회사 파트너들 다 보는데. 거짓골로 서서 가문 망신시킬 셈이야.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힐끔거렸다. 수치심이 서연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다. 당장 꺼져. 네가 있을 곳은 이런 데가 아니야. 박 회장이 나직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긱!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대화도, 빗소리도,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존재감이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똑같이 완벽한 광택을 자랑하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 섰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렬로 늘어선 검은 차량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 거리를 장악했다. 선두에 선 차량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생산된다는 최고급 리무진이었다. 박 회장과 유라,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갑작스러운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리무진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바지와 수제화 구두였다. 그리고 마침내 채서 내린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냉철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비를 맞고 있었지만 마치 그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막이라도 쳐진 듯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최연소 회장. 언론의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황태자라 불리는 남자. 그가 왜 이곳에 박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강지훈 회장의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일 뻔했다. 저분은 진성그룹의 유라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동경하고 갈망하던 세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그들에게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들이 길가의 돌멩이라도 되는 듯 무시하고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커다란 검은색 우산이 들려 있었다. 성큼.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주었다. 갑자기 쏟아지던 비가 멈췄다. 서연의 세상은 그의 검은 우산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얼굴, 깊고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걱정의 빛을 읽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의 기억처럼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정말로 이 사람이, 당신은 누구?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기도 전에 유라가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다. 저기, 회장님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이 여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집안에서 쫓겨난 아주 부도덕한 애예요. 유라는 어떻게든 강지훈에게 잘 보이려 애쓰며 서연을 깎아내렸다. 박 회장도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강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가문의 수치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강지훈의 고개가 천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서연을 향하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만년설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에 박 회장과 유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훈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뺨을 감싸고 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 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다. 방금 전까지 부도덕하네. 가문의 수치라며 경멸하던 그 아이 뱃속의 생명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 회장의 핏줄이라는 말이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었다.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남자가, 그날 밤에 그 남자가 진성그룹의 회장이라고, 그리고 지금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차라리 빗속에서 꾸는 긴 꿈 같았다. 오해십니다. 회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감히 어떻게 회장님을... 박 회장이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오해.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내가 내 아이의 엄마를 몰라볼 것 같습니까? 그는 더 이상 박 회장과 유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가자. 여긴 너무 추워.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서연을 이끌고 리무진으로 향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단호해서 서연은 자석처럼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리무진의 문을 열자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재빨리 내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채오르기 전 강지훈은 잠시 멈춰 서서 박 회장을 돌아보았다. 오늘 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박진태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이미 내려진 서늘한 판결문 같았다. 박 회장은 그 말의 무게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은 서연을 차 안으로 부드럽게 이끌었다. 육중한 차문이 닫히는 순간 빗소리와 거리의 소음, 그리고 박 회장과 유라의 경악에 찬 얼굴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청아였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한편 길가에 남겨진 박 회장과 유라는 사라지는 리무진의 뒷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유라가 중얼거렸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그녀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박 회장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수치 불명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서연. 그가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아이가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일생일대의 기회인가?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차가운 빛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은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정점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전의 뒤편에서는 또 다른 탐욕과 음모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리무진 내부는 외부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민서연은 어깨에 걸쳐진 강지훈의 재킷에서
전해져 오는 낯선 온기에 몸을 떨었다. 그의 체향이 섞인 옅은 향수 냄새는 혼란스러운 그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던 도시의 불빛이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온 신경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배려하는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충격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 강지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회장, 그리고 하룻밤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남자. 그는 어떻게 자신을 찾아낸 것일까? 왜 하필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라고 선언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것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어깨 위의 재킷을 움켜쥐었다. 차량은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있는 전용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가 멈춰 서자 수행비서가 재빨리 내려 문을 열었다. 강지훈이 먼저 내린 후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해 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화려함과 세련됨의 극치였다. 넓은 거실의 세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사치스럽다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화려한 성이었고 금으로 지어진 견고한 요새였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나이가 지긋하고 인상이 온화해 보이는 한 여성이 현관 앞에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서연의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는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목욕물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손님, 그녀의 말에서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지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서연을 이곳으로 데려올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고마워요. 오 집사님, 이쪽은 민서연 씨야. 강지훈이 짧게 소개하자 오 집사는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가씨, 우선 따뜻한 물에 몸부터 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박씨 집안에서의 삶이 몸에 밴 탓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했다.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욕실은 서연의 예전 방보다 더 넓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욕조 옆에는 부드러운 타월과 포근한 목욕 가운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젖은 옷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 그리고 이제는 제법 눈에 띄게 불러온 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면서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 밤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회장의 분노에 찬 얼굴, 유라의 조롱, 빗속의 절망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강지훈과 그의 선언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한참 후에야 욕실에서 나온 서연은
오 집사가 준비해준 부드러운 면 소재의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옷은 조금 컸지만 무엇보다 편안했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강지우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역시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가 든 잔이 2개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잔 하나를 건넸다.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서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거실에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강지우는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기억하나 3달 전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비를 피하던 날,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물론 기억했다. 그날은 그녀가 잠시나마 박씨 집안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유일한 날이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낡은 찻집. 그곳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남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던 사람. 그들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조용한 목소리는 서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던 그와 그때 당신이 강지훈 회장님이었나요? 그때는 그냥 강지훈이었지.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가끔 그렇게 모든 걸 벗어던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날이 그런 날이었고 난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서연 씨.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았어. 하지만 쉽지 않았지. 내가 아는 건 서연이라는 이름과 당신이 풍기는 이미지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박 회장네 회사 성진건설... 강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최근 우리 진성그룹에서 성진건설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어. 인수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였지.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의 가족관계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됐어.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사진을 봤지. 민서연, 박 회장의 죽은 친구 딸로 10수년째 그 집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한 줄의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내가 찾던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 그래서 우리 팀에 당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지.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알게 됐어. 당신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당신을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그가 모두 알고 있었다. 수치심과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늘 밤 그들이 당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래서 바로 달려간 거야.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당신을 연경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의 등장은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고 그녀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질주였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진 분이잖아요. 저 같은 건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 씨,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내 가족이라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20여 년간 쌓아왔던 서름과 고통,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그날 밤의 기억처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처럼 안전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연은 조금 진정되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 차가운 빛 속에서 올려다보던 도시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이곳은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였다. 하지만 이 화려한 요새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들까지 모두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느꼈는지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다 막아줄게. 당신과 우리 아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었다. 칠흑 같던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리무진이 사라진 후 박진태 회장의 저택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박 회장과 이화영 그리고 박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분노, 질투,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탐욕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박유라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포크를 신경질적으로 깨작거렸다. 그녀는 밤새 민서연이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평생을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아온 존재가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리에 오르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빠, 결국 참지 못한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거지 같은 계집애가 강지훈 회장을 꿰차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냐고요. 어젯밤 그 남자 눈빛 못 보셨어요. 완전히 민서연에게 홀려 있었다고요. 이화영이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나지기 말했다. 유라야, 아침부터 소리 지르지 마라. 품이 없게. 그러나 그녀의 눈빛 역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여보, 이화영이 불렀다. 이제 와서 화만 내면 뭘 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민서연, 그 아이, 우리 손으로 키웠잖아요. 어떻게든 연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민서연을 통해 진성그룹의 빨대를 꽂을 생각에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두 여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어젯밤 강지훈의 눈빛을 보니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민서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사과하고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우리를 경계하고 더 멀리 떼어놓으려 하겠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그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감상에 젖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떡해요? 평생 저희 발밑에 있던 애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안주인이 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전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유라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심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박 회장은 딸의 히스테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방법이 왜 없겠나. 그의 말에 유라와 이화영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을 직접 상대하는 건 무모한 짓이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는 민서연은 다르지. 그 아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이야. 약점도 과거도 모든 걸 우리가 쥐고 있어. 박 회장의 서재. 세 사람은 마치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비밀 조직처럼 둘러앉았다. 박 회장은 시계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강지훈이 민서연에게 빠진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 아이의 순진하고 불쌍한 모습에 보호 본능을 느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환상을 깨부숴주면 되는 거야. 환상을 깨다니요. 어떻게? 이화영이 물었다. 민서연이 사실은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남자를 홀려 인생을 바꿔보려는 영악한 꽃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지. 강지훈의 돈과 배경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는 것. 유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그 애가 얼마나 음흉한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우선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 내가 잘 아는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하나 있지.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서 민서연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조금씩 흘리는 거야. 예를 들면 학창시절부터 행실이 좋지 않았다거나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식으로.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이화영이 고개를 저었다. 강지훈이 그런 가십거리에 흔들릴 남자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요. 그때 유라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아예 다른 남자를 내세우는 건 어때요? 그녀의 말에 박 회장과 이화영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돈이 급한 남자를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민서연과 과거에 깊은 관계였고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눈물로 호소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남자를 동정할 거예요.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악랄한 계획이었다.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유라의 제안을 검토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파급력은 엄청날 터였다. 강지훈 같은 위치에 있는 남자에게 약혼녀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스캔들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설사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진성그룹과 강지훈의 이미지에는 이미 흠집이 가게 될 것이다. 꽤 괜찮은 생각이구나.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을 닮아 이렇게나 사악한 머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묘한 자부심마저 느꼈다. 그 남자는 어떻게 찾죠? 입이 무겁고 연기도 좀 해야 할 텐데요. 이화영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건 내가 알아보겠다. 박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세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널렸고 돈 앞에서는 양심도 쉽게 팔아넘기는 법이지. 적당한 인물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입을 맞추고 훈련시키면 돼.
그들은 일사천리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언론 플레이를, 유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역할을, 그리고 이화영은 자신들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불쌍한 양녀에게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로 포장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첫째, 강지훈이 민서연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지훈에게 접근해 성진건설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이 스캔들을 빌미로 강지훈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대화에는 민서연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인간적인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어두운 계획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은 서재에 홀로 남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박 회장이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사람을 하나 찾아줘야겠네.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조건은 그는 수화기에 대고 자신들의 추악한 계획을 나직이 읊었다. 창밖에 환한 대낮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서재 안에는 짙고 음습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박 회장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몇 년 전 아직 앳된 모습의 민서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에 서 있었다. 박 회장은 그 사진을 향해 차갑고 비정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네가 감히 기어오르려 했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 할아비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한 민서연을 향해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며칠은 민서연에게 꿈같은 시간이었다. 박씨 집안의 숨막히는 감시와 멸시에서 벗어나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와 안정을 누렸다. 아침에는 한강의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깼고 오 집사는 그녀의 건강과 입맛에 맞춰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강지훈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을 그녀와 함께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편안한 마음을 아는지 활발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박씨 일가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다.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거실에서 태교의 좋은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강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굳은 얼굴로 귀가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가 떠 있었다. 단독체벌가, 키 회장과 연문설 애명, 화려한 과거 의혹, 신데렐라인가, 꽃뱀인가.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악의적인 기사였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익명의 제보자 A씨와 B씨의 말을 인용하며 M양이 학창시절부터 행실이 불량했으며 남성 편력이 복잡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들을 사실인 양 나열하고 있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근 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강지훈과 민서연의 이야기를 겨냥한 것임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기사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박씨 집안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명예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 씨, 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에 마음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어떡해요. 당신 명예에까지 흠집이 갈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다시 두려움이 서렸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길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괴로웠다.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짐이라니,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야. 내 세상의 중심이지. 그는 태블릿을 들어 기사를 삭제해버렸다. 박 회장이 시작했군. 예상했던 바야. 우리도 움직여야지.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최 실장, 플랜 B를 가동해. 관련 팀 전원 30분 내로 펜트하우스 회의실로 소집하도록. 그리고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이건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이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훈은 그녀를 펜트하우스 한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최첨단 보안 장비와 거대한 스크린,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완벽한 작전 지휘실이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강지훈 직속의 비밀, 정보팀의 핵심 인력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에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강지훈의 지시를 기다렸다. 상황은 다들 파악했을 거라 믿는다. 강지훈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성진건설 박진태 회장이 언론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방어는 의미 없어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야. 법무팀은 성진건설의 비자금 내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최종 검토하고, 홍보팀은 역공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정보팀은 박 회장 일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거침없었다. 회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힘이 움직이는 현장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강지훈은 서연의 옆에 앉았다. 무서웠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자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아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는 회의실 스크린의 박 회장의 저택 도면과 박씨 일가의 인물 관계도를 띄웠다. 우리 팀은 유능하지만 그들은 박씨 집안의 내부까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당신은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 박 회장의 성격, 이화영 여사의 탐욕, 박유라의 콤플렉스,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저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그저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 남자를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님은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오른쪽 벽난로 뒤편에요. 중요한 계약서나 비자금 장부는 항상 그곳에 보관하셨어요. 그녀의 입에서 첫 번째 정보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시작으로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화영 여사님은 백화점 VIP실을 통해서 미술품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돈 세탁을 했어요. 유라는 항상 저를 질투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어 했죠. 심지어 제가 아끼던 낡은 인형까지도요. 그녀는 정보팀 요원들과 마주 앉아 몇 시간이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박 회장이 몰래 통화하던 의문의 인물들의 이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업 파트너들의 약점, 심지어는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님과 박 회장 사이의 오래된 악연에 대한 단서까지.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지만 기술력만큼은 뛰어났다고 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동업자인 척 접근했다가 의문의 사고로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켰다. 그것이 지금의 성진건설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를 기억해냈다. 서연의 정보는 강지훈의 팀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들의 전문적인 조사 능력과 서연의 내부 정보가 결합되자 박씨 일가의 비리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자금 추적은 급물살을 탔고 숨겨진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며칠 후 최 실장이 흥분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지훈에게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민서연 아가씨의 정보 덕분에 박 회장의 비밀 금고 위치를 파악하고 저희 요원이 어젯밤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최 실장이 파일을 펼치자 그 안에는 박 회장의 비밀 장부와 녹취 파일,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닙니다. 정관계 로비는 물론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무너뜨린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최 실장이 가리킨 것은 20여 년 전의 서류였다. 바로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교통사고의 기록과 그 직후 박 회장이 서연의 아버지 회사를 인수했던 계약서였다. 사고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얼마 후 갑자기 거액의 돈과 함께 퇴직했고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저희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이 서연 아가씨 부모님의 채 손을 썼다는군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 아니라 부모님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였다니. 엄청난 충격에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강지훈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진태, 그의 입에서 나직한 읊조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서늘한 사형 선고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차갑고 강인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나약하게 만드는 대신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시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박진태 회장이 준비한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 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진성그룹 카회장 스캔들의 모든 진실을 밝힌다는 자극적인 예고는 모든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대기실에서 박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비장한 얼굴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화영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 연기를 위해 눈가에 옅은 파우더를 발랐고, 박유라는 자신이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양착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박 회장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가짜 아빠 김영수였다. 사채빚에 쪼들리던 그는 박 회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곧 무대 위에서 눈물로 민서연과의 거짓된 사랑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부성애를 연기해야 했다. 걱정 말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 빚은 모두 청산되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쥐게 될 거야. 박 회장이 김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탐욕스러운 확신이 가득했다.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박 회장이 먼저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자란 민서연이라는 아이. 그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친딸과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희의 믿음을 배신하고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민서연을 철없는 양녀로, 강지훈을 그녀의 거짓말에 속은 순진한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 교묘해서 몇몇 기자들은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용기 있는 한 남자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서연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무대 옆에서 기다리던 김영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희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지만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연기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다. 박 회장과 유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왕.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지훈과 민서연이 서 있었다. 강지훈은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민서연은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슬프지만 당당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기자들 사이를 가르며 마치 왕과 왕비처럼 당당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 일가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강 회장님, 여긴 어떻게... 박 회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강지훈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팀원들이 이미 무대 장악을 끝낸 후였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던 성진건설의 로고가 사라지고
화면이 하얗게 빛났다. 강지훈은 박 회장의 마이크를 빼서 들었다. 방금 전까지 펼쳐진 박진태 회장님의 슬픈 가족 드라마. 잘 감상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라는 선명한 타이틀 아래 복잡한 데이터와 함께 최종 결론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친자관계 확률 99.12 감큐가 9%. 부 강지훈, 모 민서연. 와,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의 김영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박 회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저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지요.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성진건설의 비밀, 장부와 자금 흐름도, 그리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의 파형이었다. 성진건설은 지난 10년간 약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강지훈이 나직이 말하자 스크린에서는 박 회장이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뇌물 액수를 흥정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의학 꺼, 당장 꺼. 박 회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훈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하여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박진태 회장은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강지훈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이어졌다. 심지어 살인도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스크린에는 20여 년 전 민서연의 부모님이 사망했던 교통사고 기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한 남자의 영상 인터뷰가 재생되었다. 그는 바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했던 퇴직 경찰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 회장이 어떻게 사고를 위장하여 서연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회사를 빼앗았는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자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화영은 기절한 척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그럴 정신조차 없었다. 그때 그동안 조용히 있던 민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지훈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혼란스럽던 장내가 그녀의 등장에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회장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아니 박진태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장내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당신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제가 살았어야 할 인생을, 그리고 제 존엄성까지도요. 저는 지난 20년간 당신의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제 부모님의 원수라는 사실도 모른 채 당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지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고통과 상처, 그리고 당신이 내 부모님께 저지른 죗값, 이제 당신이 전부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증언은 그 어떤 증거 자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김영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박 회장이 시켜서 한 짓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자백은 박 씨 일가의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윙! 그때 컨퍼런스 홀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진태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회장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재벌 가문의 추악한 몰락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파멸. 박 씨 일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바로 그것이었다. 민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강지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세상을 뒤흔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 씨 가문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여론의 문매 속에서 법의 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했다. 박진태 회장은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이었던 성진건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이화영과 박유라 역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강지훈은 성진건설의 자산을 정리하여 민서연의 부모님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20여 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세상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박 씨 일가의 이름은 점차 잊혀갔다. 하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저택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따스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해 봄, 민서연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강한결. 한결같이 꿋꿋하고 올바르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지훈과 서연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다. 아이는 지훈의 날카로운 눈매와 서연의 부드러운 미소를 반씩 닮아 있었다. 한결이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CEO였지만 저녁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평범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갔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보이지 않던 상처들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그들은 한결이를 데리고 서연의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 선 서연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에요.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회장의 죄가 밝혀졌다는 것,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목숨처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 이렇게 예쁜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주 행복해요. 하늘에서 저희 세 사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한결이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녀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신탁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피와 땀이 깃든 돈이니까요. 저는 이 돈을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처럼 학대받거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 모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어둠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당신에게서 그리고 한결이에게서 받은 이 따뜻한 빛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지우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보듬으려는 강인하고 자비로운 리더였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서연아, 당연히 함께 해야지.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내가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세빛재단이 탄생했다. 재단의 이름처럼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강지우는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서연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따뜻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다. 1년 후 세빛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많은 언론과 후원자들이 모인 자리, 단상 위에 민서연이 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한때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서 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손잡아준 한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품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한결이가 안겨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훈은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에게 화답했다. 세빛재단은 단순히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서 저물어가는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오늘 정말 멋졌어. 우리 이사장님. 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서연이 그의 품에 기대어 대답했다. 한결이는 아빠의 품에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까르르 웃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시작되었던 한 여인의 처절했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은 한 가족을 구원했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강 위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찬 아침이